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국이 연맹 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과 변화 과정을 보이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를 배우기 전에 필요한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국가 발전 단계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전에 저랑 고조선 파트 공부할 때 배웠던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이 연맹왕국 부분에 대한 내용만 정리하고 내용을 심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맹왕국은 말 그대로 연결하여 동맹을 맺어 만들어진 왕국이라는 거예요. 누가 연결해서 동맹을 만들었죠? 네, 부족들이. 각각의 군장들이 독립적으로 지배하는 이 부족들이 연결해서 동맹을 맺은 다음에 만들어진 왕국이 연맹왕국이에요. 이렇게 각각의 군장들이 지배하는 독립적인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 만든 게 연맹왕국이다 보니 왕은 누가? 각각의 부족의 군장들이 선출한 존재예요. 그나마 이 모인 군장들 중에서 힘이 강한 애가 대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군장들에 의해 선출되고 이 왕의 자리는 돌아가면서 합니다. 당연히 왕의 힘은 굉장히 약하고요. 비슷되지 않고요. 왕은 다른 부족 지배하거나 간섭하지 못하고요. 이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은 누구한테 있죠? 그 부족의 군장들이 독립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연맹 왕국에서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통일된 법이나 통일된 종교, 사상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연맹왕국엔 통일된 법과 종교가 없습니다. 각각의 부족마다 자신들만의 법, 자신들만의 종교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런 연맹왕국의 틀을 벗어던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느냐? 연맹왕국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걸 보겠습니다. 뭘 본다고요? 연맹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특징이 총 4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는 전쟁이에요. 정복전쟁입니다. 연맹왕국 때 아무리 왕의 힘이 약해도요, 외교와 전쟁에서만큼은, 특히 전쟁만큼은 모든 권력이 왕에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평소 때라면 군장들이 독립적으로 갖고 있는 군사 지휘권과 이런 군사들이 전쟁 때만큼은 모두 왕에게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 비상 상황이니까. 그래서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모든 권력이 자신에게 모일 수 있는 거야. 총사령관이 되니까. 왕은 전쟁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어떤 이점이 있죠?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 살고 있는 백성도 내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 노동력이죠. 얘들이 뭐도 냅니까? 세금을 꼬박꼬박 내죠. 즉, 전쟁을 통해서 영토와 백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제력과 군사력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군인이 되니까 이렇게 전쟁에 이긴 왕은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백성, 더 많은 경제력, 군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영토, 백성, 경제력, 군사력을 확보한 왕은 이제 다른 군장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언제까지 이럴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왕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군장들이 선출하고 부족들이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 이러면 나라가 안정화될 수 없다. 나라가 진정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부족에서 왕위를 안정적으로 독점적으로 세습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이긴 다음에 왕은 이제 왕위를 자신의 부족에서 독점적으로 세습하겠다. 왕위 세습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위 세습은 처음부터 아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죠. 처음에는 다른 부족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 집안의 왕의 집안에서 능력 있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하다가 이 경우도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아들에게 물려주고 더 안정기에 접어들면 장남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복전쟁과 왕위 세습으로 힘이 강해진 왕은 그 다음으로 뭘 발표하느냐? 율령이라는 걸 발표해요. 율령. 율령은 합성어예요. 율은 형법, 령은 행정법입니다. 율령, 형법과 행정법이에요. 형법, 행정법. 이 율령은 중요한 게 통일된 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그 이전까지는 통일된 법이 없었죠. 각각의 부족마다 군장들이 자신들만의 법을 가지고 독립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전국에 동일한 왕의 명령인 율령이 전국에 동일하게 딱 법으로서 적용이 된다면 군장들은 더 이상 지방에 대한 독립적인 지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지방의 군장은
독립적인 지배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군장이에요. 왕의 율령을 반포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지방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쵸. 왕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이제 지방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중앙에 올라와서 왕의 신하인 중앙 귀족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은 뭘 해야죠? 이렇게 자신들 앞에 고개 숙인 전직 지방군장, 이 사람들을 이제 중앙 귀족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뭐 해야 돼? 서열과 등급을 나눠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은 이 지방 군장들을 중앙 귀족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서열화시키고 등급화시켜야 돼요. 그걸 관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리들의 등급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 등급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뭐도 정해줍니까? 옷도 정해줘요. 등급별로 입을 수 있는 관복도 정해줍니다. 관복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로 공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배층을 그 지방의 군장들의 독립적인 지배권을 빼앗고 이 지방의 군장들을 중앙의 귀족, 관리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서열화 등급화하고 있죠. 차별적인 신분제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지배층을 서열화 등급화하는 거 대표적인 게 신라의 골품제예요. 골품제는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지배층을 서열화하는 거예요. 성골, 진골, 6도품, 5도품, 4도품, 3도품, 2도품, 1도품.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뭘 수용합니까? 불교를 수용합니다. 율령이 통일된 법이라면 불교는 통일된 종교예요. 이제는 법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종교와 사상까지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왜? 부족이 다 다른 신앙을 믿으면 통합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모두가 동일한 종교를 믿으면 국가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모든 권력이 중앙에 모일 것이고 그 권력은 왕에게 올 것이겠죠. 그래서 왕은 불교를 되게 좋아해. 거기다가 불교에서는 왕의 권위를 끌어올려주기 위해서 왕즉불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왕이 곧 뭐다? 부처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은 국가를 하나로 모아주고 권력도 모아주는 데다가 그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켜주는 불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초기에는 왕들이 앞장서서 불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은 반대예요. 자신들만의 고유한 종교랑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불교를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귀족들이 오히려 왕보다 더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왕의 권위만 올려주는 게 아니야. 귀족들의 권력도 강화시켜줍니다. 바로 업설과 윤회라는 게 나와요. 업설과 윤회. 말 그대로 불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돌고 도는 윤회의 연결고리 속에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전생과 현생과 후생이 있는데 이 우리의 지금의 삶은 뭐가 결정한다? 전생에 내가 쌓아놓은 업이 모든 걸 결정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내가 지금 왕과 귀족인 이유는 전생에 좋은 업을 많이 쌓아서고 네가 평민 천민인 이유는 전생에 업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 너가 다음 생이라도 귀족으로 평민으로 태어나고 싶으면 천민을 벗어나고 싶으면 지배층이 되고 싶다면 현생에서 뭐 해야 한다?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한다. 그 좋은 업을 쌓는다는 게 뭐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나라님 말씀 잘 듣고 지배체제에 순응하는 것이다. 너가 지금 지배체제에 반기를 들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넌 다음 후생은 천민 확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층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논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불교를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연맹 왕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네 가지의 특징을 살펴봤어요. 정복전쟁, 왕위 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고 나서는 꼭 삼국은 마지막에 뭘 놓고 싸우냐? 한반도의 지리적, 군사적, 경제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 한강을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한강을 차지하는 대로 전성기가 와요.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그리고 6세기 때 마지막으로 한강을 차지한 신라는 끝끝내 이 한강을 빼앗기지 않죠. 그리고 이 한강을 토대로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하고 나면은 지방의 군장들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왕 앞에 엎드려서 중앙의 귀족, 관리가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은 그럼 귀족들은 완전히 모든 힘을 잃어버렸냐?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귀족들도 그들만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왕과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회의체가 있어요. 나라별로 다릅니다. 고구려에는 제가회의,
백제에는 정사암회의, 그리고 신라에는 화백회의.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암회의, 신라의 화백회의라는 그들만의 귀족들만의 회의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빈칸을 채워볼 수 있겠죠. 연맹 왕국 vs 고대국가. 이 고대국가가 중앙집권 국가를 말해요. 네 가지의 공식. 연맹 왕국이 왕위를 선출했다면 고대국가는 왕위를 세습했고요. 뭐가 반포되고요? 통일된 법인 율령이 반포되고요. 그 사상을 통일하기 위한 불교가 수용되고요. 마지막에 어딜 놓고 싸운다? 한강을 놓고 싸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복전쟁, 왕위세습, 율령반포, 불교 수용은 연맹 왕국이었던 삼국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고요.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삼국 모두 이 네 단계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어풀이 탐구자료 여러분들이 꼭꼭꼭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